그런 비수술적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잘 회복이 되지 않고 그 통증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병원을 이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해결 방법을 모색을 하시지만 잘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수술까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테니스 엘보우 언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더서울병원의 이승환 원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팔꿈치 통증 때문에 진료실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팔꿈치 통증을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 그 원인의 어떤 빈도수를 정리해 보면 옆에 그림과 같이 이 테니스 엘보우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테니스 엘보우라고 하는 질병이 굉장히 임상에서 중요하고 또 일상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흔한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테니스 엘보우라고 하는 병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결국은 근육 힘줄의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팔꿈치 바깥쪽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쪽에 이렇게 다양한 근육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의 기능은 손목을 펴고 손가락을 피는 주로 이제 편근이 붙어 있는 위치가 되겠는데, 팔과 손의 근력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 근육이 과사용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힘줄과 뼈가 닿는 부위에서 다양한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장기화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건염을 거쳐서 건의 어떤 퇴행성 변화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잘 낫지 않아서 만성적인 팔꿈치 통증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외래 찾으시는 분들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상당히 많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테니스 엘보우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이제 원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인 없이 발생하는 테니스 엘보우는 없거든요. 반드시 어떤 선행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잘 찾지 못하면 이게 결국은 해결되지 않고 만성으로 가게 되고, 그 원인을 잘 찾아서 초기에 조치하는 경우에는 그냥 자연히 좋아지는 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 어떤 게 원인이 돼서 이 테니스 엘보우가 생기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몇 가지 원인을 제가 좀 정리해 드리면, 대표적인 게 운동 스포츠가 되겠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긴 라켓, 클럽을 사용하는 이런 운동들, 골프나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운동들 흔한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들 하시는데 무거운 무게, 중량 운동 하시는 분들도 잘 생길 수 있고, 특히 어르신들 중에서 이 푸시업을 습관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팔굽혀펴기도 상당히 이 팔꿈치에는 무리가 많이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 원인으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부님들 이제 집안에서 집안일 하시다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청소기입니다. 청소기가 무게가 일단 상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긴 막대를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팔꿈치에 힘을 많이 가하게 집중돼서 팔꿈치에 무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거운 이 청소기를 끌고 다니면서 청소하는 것도 엘보우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외에 설거지, 무거운 식기를 이렇게 다루는 설거지라거나 아니면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이런 습관들, 이런 것들도 주부들께서 팔꿈치 통증을 느끼게 되는 중요한 원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나한테 팔꿈치 통증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나는 이 가운데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생겼을지를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초기에 이것만 잘 조절하시면 그냥 대부분은 지나가는 병이고 자연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간과하시고 원인 분석은 하지 않고 자꾸 외부에서만 원인을 자꾸 찾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이제 만성화되고 이제 고질병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인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니스 엘보가 생겼을 때 우리가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겠지만, 특히 수술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일단은 지켜보는 거.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죠. 팔꿈치 통증이 생겼으면 그냥 자연히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조치하고 가만히 며칠 지켜보는 방법이 가장 흔한 대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 뭐 테니스 엘보에 대한 스트레칭은 보통 이렇게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이 손목을 아래쪽으로 지그시 당겨주고 살짝 바깥으로 이렇게 틀어주는 이런 스트레칭을 한 번 할 때 10초씩,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한 3회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꾸준하게 하시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한다고 해서 뭐 바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수개월에 걸쳐서 꾸준하게 실행했을 때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끈기가 필요한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뭐 도수치료, 물리치료, 그 다음에 부목을 착용해 볼 수도 있고 보조기 써볼 수 있고, 중요한 치료 가운데 하나가 이제 체외충격파 치료 또 도움 받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이게 다 안 됐을 때는 결국 뭐 스테로이드 같은 주사요법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단계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분의 어떤 처한 상황이나 어떤 생활 환경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을 해서 수술 이전에 한번 시도해 보시면, 사실 대부분의 테니스 엘보는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일부에 있어서는 이런 비수술적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잘 회복이 되지 않고 그 통증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병원을 이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해결 방법을 모색을 하시지만 잘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수술까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잘 낫지 않는 테니스 엘보는 또 그 원인이 있는데, 환자분들께서는 나는 원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도 별로 하지 않는데 왜 생기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때는 원인이 뭐냐면 사소한 데 있는 겁니다. 뭐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키보드 마우스 직업적으로 많이 쓰신다거나, 그냥 내가 일상 속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 별거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죠. 어쨌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원인을 잘 찾고 개선을 해보면 뭐 90% 이상의 테니스 엘보는 자연히 회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수술을 하게 되는가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정상 힘줄의 모식도고, 우측 하단의 그림은 실제 수술장에서 우리가 만성적인 테니스 엘보 환자를 수술했을 때의 사진인데요. 정상적인 힘줄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과 뼈를 연결해주는 구조가 되겠는데, 이렇게 하얗게 섬유의 어떤 결이 느껴지는 게 정상적인 힘줄이에요. 근데 이렇게 테니스 엘보 같이 만성 건증이 장기화되게 되면 이 아래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힘줄이 이렇게 섬유화되고 변성돼서 이제는 더 이상 힘줄이라고 하기 힘든 그런 해부학적 구조, 조직학적 구조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관절염도 연골에 생기는 연골의 마모, 비가역적인 퇴행성 변화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테니스 엘보도 만성화되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조직학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조직이 기능은 하지 못하면서 통증만 유발하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이 부분을 절제해서 통증의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언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어떻게 이것을 판단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죠. 제가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통증의 강도도 좀 중요합니다. 통증의 강도가 중요한데, 만약에 좀 만성이고 내가 통증을 오랫동안 경험을 해서 삶의 질이 좀 떨어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 통증 강도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가끔 느낄 정도다 라고 한다면 사실 수술을 그렇게 강하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중등도 이상의 통증, 그것으로 인해서 직업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어하는 운동을 하지 못하고, 기타 일상생활이 지장이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단 고민해 봐야겠죠. 일상생활에 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내가 머리를 빗는다거나
식사 혹은 뭐 양치질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가벼운 활동에서조차도 통증이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그냥 참으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두 번째는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야겠습니다. 뭐 내가 통증이 한 일주일 전에 생겼다 아니면 뭐 한 달 전에 통증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수술 고민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죠. 자연적인 회복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시기이고 아직 비가역적인 퇴행성 변화까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기간밖에 되지 않았고 특히 간헐적인 통증이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수술적인 치료를 급하게 시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이 되고 또 비교적 꾸준하고 지속적인 통증을 내가 느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내가 약을 먹는데 약을 장기로 계속 드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죠. 약을 평생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삶의 질이 주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저하되어 있다고 한다면 역시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양한 보존적 치료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이제 또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수술 이외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전반적으로 다 시도해 보았는데 그게 효과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까지 고민한다고 한다면은 그 전에 충분히 뭐 다양한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도해 보아야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체외 충격파 치료도 있고 주사 치료도 있고 당연히 뭐 스트레칭이나 생활 습관 교정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주사도 뭐 5번, 뭐 10번 이렇게 맞았는데 더 이상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체외 충격파도 뭐 10번, 20번 이렇게 해봤지만 더 이상 호전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런 치료를 반복하는 게 별로 의미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수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생계나 직업상의 문제로 손 사용을 절제하기가 어려운 또 여건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업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휴가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일 자체를 버리거나 전업을 한다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수술을 해서 회복을 시키고 다시 그 해당하는 직업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만성적인 통증이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그냥 과감하게 휴가를 좀 내시고 수술적인 치료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또 필요한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어떤 임상적인 조건이 이제 더 이상 보존적 치료는 어렵겠다,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해봅니다. 옆에 그림에서 보시면은 왼쪽은 이제 정상적인 힘줄의 검사 결과이고 그 옆에는 이제 테니스 엘보가 만성으로 진행한 환자의 MRI 결과가 되겠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정상 조직에서는 이렇게 새까만 색깔로 힘줄이 아주 온전하게 뼈에 잘 붙어있는 이런 소견이 관찰이 되는 반면에 테니스 엘보가 아주 만성으로 심하게 진행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 해당하는 이 연결 부위가 하얗게 변성이 되거나 아예 끊어져 버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임상적인 소견이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을 암시하면서 또 이렇게 MRI 검사에서도 힘줄 상태가 대단히 불량하다고 한다면 그때는 고민할 필요 없이 수술에 대해서 좀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가 실패하게 되면 저희는 보통 이제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시경과 내시경 기구를 넣어서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린 바 있는 변성된 힘줄 조직을 절제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이 부위를 다 째고 정상 조직을 벌려가면서 힘줄을 노출시켜서 절제했기 때문에 절개도 크고 회복도 좀 느리고 일상생활 복귀하는 것도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내시경 수술을 이용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절제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조기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관절경을 넣어서 관절 안의 상태를 먼저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대부분은 관절 안에도 염증이 많이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과사형에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절 안쪽으로 관절경, 그러니까 이제 관절 카메라죠.
관절 카메라와 기구를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지금 이제 관절 카메라를 가지고 관절 안을 보고 있는 사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관절 내 상태를 한번 관찰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염증성 조직, 섬유성 조직이 대부분 많이 차 있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관절경에서 쓰는 절삭 기구를 넣게 돼요. 불필요한 부분을 다 이렇게 절제하고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안 좋은 힘줄 부분을 이렇게 노출시킨 다음에 그 힘줄 부분까지도 이렇게 이 관절 절삭기와 소잡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근육, 그리고 외부에 있는 피하나 피부 조직은 다, 인대 조직은 다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도 하는 그 수술의 대상이 되는 문제 있는 조직만 정확하게 절제해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술 시간은 한 15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팔만 마취, 부분 마취로 진행이 되고 흉터는 거의 남지 않고요. 수술하고 다음날 바로 퇴원해서 일상생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니스 엘보가 있으면 내시경 수술을 주로 하고 있는데, 내시경 수술과 절개 수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시경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수술 시간이 짧고요. 절개나 박리, 봉합 이런 과정이 없이 내시경만 삽입하면 바로 진행하고 끝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짧다. 그 다음에 한 2-3mm 정도 되는 작은 절개만 가지고 이 내시경 기구를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정상적인 조직을 우리가 손상시키는 부분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보조기나 깁스 고정이 아주 최소화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관절 운동을 시작할 수 있고 재활을 조기에 할 수 있고, 또 일상적인 어떤 환경이나 직업으로 복귀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기타 다른 감염이나 상처 관련 합병증이나 이런 후유증이 또 최소화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내시경 수술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주위에 중요한 신경이 하나 지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내시경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흔한 합병증은 아니지만 간혹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고 경험 있는 외과의의 집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테니스 엘보는 자연 회복이 되는 질환이고, 초기라면 크게 걱정할 것 없이 쉬면서 경과보면 대부분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원인 교정을 하지 못하고 장기화되면은 이게 만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겠고요. 통증이 발생했을 때 아주 초기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존적 치료를 해서 완치로 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게 조절이 잘 되지가 않고 만성화되고 기존 치료가 모두 실패하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서울병원의 이승환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